1200km 밖에서 날린 장거리 드론이 최대 규모의 가스 처리소 오렌부르크 가스 공장을 타격했어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AI가 들어가서 자율비행까지는 완료가 됐고 기술 확보가 다 됐고요.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들어가는 기동 장비의 어떤 예를 들어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5일 동안 태워버렸습니다. 러시아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유시설을 이제 타격을 시작을 한 것이죠. 푸틴의 정확한 중심을 노리고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작의 어떤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추운 겨울이란 건 사실은 생사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아픈 에너지망을 때리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 전비를 때리고 있고 네, 지난 6월 달에 오퍼레이션 스파이더 작전을 보면서 전략 폭격기는 하나의 그냥 보여주는 거고 니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우리는 다 파괴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적정연구소 연구교수,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상근 교수가 자랑하는 사단법인 창끝 전투학회 초대 회장, 현재 회장. 예, 맞죠?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잘 안 나오는 양반인데. 나와야죠 여기도. 자, 먼저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아이고 지루합니다. 지금 3년 반 이상인데.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FB2인가요? 드론? 네네. 1200km 밖에서 날린 장거리 드론이 최대 규모의 가스 처리소 오렌부르크 가스 공장을 타격했어요. 네네. 지금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석유 시설을 주로 타격하고 있고, 네네. 주로 우크라이나제 드론의 성능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네. 우크라이나 드론 성능이 그렇게 좋아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타났냐면 이제 AI가 들어가서 자율비행까지는 완료가 됐고 기술 확보가 다 됐고요. 네. 그다음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진작에 2,500km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드론을 이제 제트 드론이라고 하는데 제트 드론? 예, 제트 드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장거리 타격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전략가스는 달라고 하죠. 토마호크 같은 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치적이고 이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 때문에 줄지 말지 아니면 또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서 하는데 그렇게 빨리 개발을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독특한 이제 R&D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특한 R&D, 전 세계에 없는 독특한 R&D 체계가 하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디지털 혁신부라는 생소한 하나의 어떤 정부 부처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도로프 장관이 30대 중반의 젊은 장관인데 기술자 출신이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를 이렇게 좀 섞어놓은 듯한 어떤 그런 조직이거든요.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예, 해놨는데 모토가 뭐냐면 그 인원한테 이제 부총리까지 겸직을 해놨어요. 뭐냐면 국방부들에는 전선과 다 싸워, 전선이가 다 싸워, 국방부장까지. 나머지 얘네가 필요한 무기 체계는 우리한테 말만 해. 그럼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조작했냐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IT 관련된 조직들을 다 기업들을 다 엮어놓고요. 그러니까 주변국들, 그다음에 이제 또 유나이티드 24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대사를 임명하고 전 세계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실시간대 전선의 요구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서 바로바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신속하고 능동적이네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아미 오브 드론스, 아미 오브 이제 로봇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트 드론 이런 것들은 다 아미 오브 드론스를 통해 가지고 다 신속하게 개발이 되고 대량 생산 체계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마호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장거리 이런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플라밍고, 네네. 우크라이나제 순항 미사일, 네네. 사거리 3,000km, 네네. 탄두 중량 1.1톤. 네네. 그 파괴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되면은 뭐 드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최초에 저희가 드론을 봤지만은 사실상 1,000km 이상 넘어가는 드론은 순항미사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순항미사일급의 어떤 드론들이 효과를 되게 이렇게 그 가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어떤 그 무기 체계만의 효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다르게 육군, 해군, 공군, 공수군, 그다음에 공중 강습군, 그다음에 24년 1월 달에 창설된 무인체계군, 그다음에 특수작전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 병종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특수작전군뿐만 아니라 국방부 예하인 우리나라와 같은 뭐 HID 이런 정보사령부 예하의 그런 어떤 특수작전 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과 같은 이제 SBU 얼마 전에 6월 달에 이제 거미줄 작전을 했잖아요. 그 인원이 35,000명이에요. 그런데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가 4천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 많은 정보 조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정보 조직들이 다 이제 러시아 곳곳에 들어가서 타겟팅하는 곳에서 사전 작업하고 이제 종말 단계에서 유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런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기술이 좀 부족하더라도 종말 단계에서 이제 깔끔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타격률이 되게 높은 것이죠 지금. 그 플라밍고가 대량 생산되면 사실 토마호크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량 생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걸 원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어떤 효과. 미국이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예, 그 효과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푸틴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젤렌스키 보고 막 화내다가 또 갑자기 또 돌변해서 네네.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두 곳 사실 크게 두 개가 다거든요. 제재. 네네. 그다음에 스톰세도 네네. 사거리 250 영국제 네네. 공대지 미사일의 사용을 용이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허가 없이는 안 됐는데 그냥 나토 사령관 허가로 네네. 전술 차원에서 그냥 하도록 했다는 얘기. 네네. 굉장히 큰 거죠. 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토마호크 정도의 어떤 정치 효과는 있지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아직까지 군사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 그런 전술적 수준이지만은 이제 스톰 섀도우 같은 것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그거 연결되는 이제 체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초연결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미군에 제공할 수 있는 가시화 체계, 그다음 자행 작전에 필요한 감시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엄청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잘 눈에 안 띄는 게 사실은 표적 정보 미국이 주는 표적 정보죠. 네네. 플라밍고가 3,000이든 뭐 이번에 때린 오렌부르크 1,200km든 미국의 표적 정보가 없으면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 미국에서 주는 표적 정보는 군사 정보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 다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동했을 때는 미국 자체에 있는 정보 자산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국제적인 어떤 그 뭐랄까 비난의 여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이 시작될 때부터 미국이 사용했던 어떤 그런 정보 자산의 운용은 철저하게 민군 융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막사 테크놀로지스 같은 어떤 그 위성 사진 촬영하는 어떤 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바로 그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보를 넘겨주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호크아이 360 같은 어떤 전자전 관련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에서 전자전이 이제 버블링이 막 생기게 되면 그쪽이 이제 주요 러시아군들이 활동한 지역이니까 그런 걸 넘겨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나사에 보게 되면 산불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박격포 이상에 있는 어떤 그 화염을 다 관측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한 발 싹 쐈으면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뭐 계속해서 연속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1시간, 2시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제 로깅을 해버리게 되면 그 지역이 이제 빨갛게 이제 뭐랄까 변해요. 지도가 위성 지도가. 그럼 그 지역은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아, 이거 포진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그쪽에다가 옛날에 이제 MLRS하고 이제 하이마스 그다음에 자폭 드론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타격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예,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의 특징이 뭐냐면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소모전 좀 밀리지만 지금 러시아의 아픈데 그 석유 기반 시설 이런 쪽만 정확하게 장거리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2023년도 겨울을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2023년도 겨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해서 뭘 했냐면 2023년 8월부터 이란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샤헤드 136이 대거 들어오거든요. 이제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서 매일 이제 예를 들어 첨단 미사일을 쏠 수가 없으니까 섞어 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주로 타격했던 게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전략 시설 중에 변전소를 타격을 했어요. 변전소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력망이 크로스되는 부분이고 이제 분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탄두까지도 다 변형시켜 놓고 하면서 한 번에 딱 터지게 되면은 크레머처럼 터져가지고 샤헤드 136이 그게 복구가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를 끊기 위해서 겨울 직전에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갚아주는 거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판단했을 때 러시아의 중심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보는 건데 장기전을 해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약화돼 있지만 지금 러시아도 지금 국제사회 제재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전쟁 때문에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푸틴의 어떤 정치 지도력이 좀 약화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순간에 그럼 그 정치 지도력을 더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민생이거든요. 민생 중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계절성 민생을 딱 자극한 건데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석유 시설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러시아에는 총 4군데의 큰 그 석유 시설이 있어요. 이것만 다 파괴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어떤 그 따뜻한 겨울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키리시 같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키리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라잔 얼마 전에 했죠. 모스크바 바로 5시 방향 있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볼고그라드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노브쿠이비셰프츠크라는 데도 있는데 그 아예 남쪽에 있어요. 그쪽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러시아가 이제 견딜지 못할 정도의 드론 공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수 공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여수의 정유 공장. 여수 정유 공장? 네, 안 가봤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에다가 미사일과 드론을 다 유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러시아도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저장 시설이 되게 탱크가 많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옮겨요. 이번에는 A 지역, B 지역, C 지역, G 지역. 그러니까 페이크 가짜도 있다 이런 얘기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맞더라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딱 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특수작전 부대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지상 침투만 하는 걸로 하지만 요새는 사이버 휴민트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휴민트. 네, 그러니까 특수작전 부대가 전술적 수준에서 그 사이버전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주요 정유 공장에 이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미리 침투를 하겠죠. 아니면 고정 간첩을 운영해서 가면 걔네가 휴대용 장비를 갖고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미사일이나 자폭도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유선으로 단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빨리 복구해야 되니까 뭘 쓰게 되냐면 무선 네트워크를 쓰게 돼요. 예, 우리가 말하는 와이파이. 예. 그럼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계속해서 타격하게 되면 와이파이만 계속해서 임시적으로 방편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해킹을 들어가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CCTV를 다 봅니다. 봐가지고 군용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나오는 게 어디 가는지 확인하면서 이번에는 A, B, C, D, E, F, G 중에서 D에 해놓고 있구나 하게 되면 그쪽에다 이제 유도를 해서 딱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특정 어떤 정유시설이 있는데 그게 5일간 탔어요. 예. 정확히 때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바로 이제 그 러시아의 중앙부와 도시의 어떤 석유 공급을 끊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전에 전선의 석유 공급을 지금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8월 24일 날. 보시게 되면 심각한 건데. 되게 심각한 건데 이걸 좀 조명이 안 됐지만 우리 흑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흑해가 옆에 뭐 아조프 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옆으로 좀 강 같은 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 노부샤키 스킨스키라고 혹시 공부하셨으니까 그쪽에 뭐 정확히 발음 모르겠지만 노부샤틴스키라고 하는 그런 정유 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쪽 지역에서 똑같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버 휴민트가 들어가서 정밀 타격하면서 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점이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들어가는 기동 장비의 어떤 예를 들어 에너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타겟팅을 해서 5일 동안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선에서도 지금 러시아군의 기동 장비의 어떤 움직임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많이 둔화됐어요. 네,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거와 연이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4군데에 있는 이제 러시아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유시설을 이제 타격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작전적 수준에서 이제 전략적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우선은 그래도 전선을 안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러시아군의 어떤 가동률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동시에 이제 러시아 국민들을 괴롭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겨울도 추운데 전선에서 내 자식 데리고 와서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승리도 없다. 이 두 가지 같이 노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푸틴의 정확한 중심을 노리고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작의 어떤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 추워요. 저 유학할 때 네. 30도 영하 30도 네네네. 일주일 간 적도 바다가 얼어요. 그러니까 석유 러시아 사람들이 추운 겨울이라는 건 사실은 생사예요, 생사. 네. 그 최근에 보면 러시아가 계속 진군을 하고 있다라고 가짜 정보 인지전 그러면서 지금 침투 작전. 네네. 그러니까 대규모 공세를 통한 점령이 아니고 네네. 전격 침투하는 작전이 소모적인 침투 작전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도 날씨가 추워들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8월, 9월, 뭐 10월 중순까지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정유시설 타격 작전 이후에는 그다지 큰 것들이 보이지가 않고요. 이제 침투 작전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죠. 예, 할 수가 없는 어떤 여건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사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드론을 말씀하셔 그러는데 9월 15일경에 우리가 놓친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어떤 드론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때렸습니다. 타격 시설을. 그럼 거의 만 킬로, 7, 8천 킬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드론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 스파이더 웹 작전 이후로 드론의 어떤 그런 구분들이 너무 적지 중심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꼭 미사일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형태에서 특수작전 부대와 상용 서비스, 상용 제품을 결합해서 바로 거기에서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자폭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보였기 때문에 특수작전 부대가 있다가 하게 되면 어디서든 간에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간 건 아니겠죠. 네, 제가 보기에도 아마 특수작전 부대에 특작부대들이 인근에서 아니면 고첩들이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최초에는 우크라이나 전술이 계속해서 그냥 드론 위주로만 갔지만 이게 드론 플러스 특수작전 부대와 이제 결합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이고 심리적 효과가 더 배가 됐다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양측 소모전. 네. 양측 소모율이 너무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그 대전투 때도 사실 독일군 탱크 상당수가 기름이 떨어져서 벌치전투도 그렇고 네네. 지금 기동력이 상당히 둔화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지금 전선에까지 에너지 위기가 오는 거 그렇죠. 징후로 볼 수 있죠. 거의 이제 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정유시설이 폭파가 됐기 때문에 네. 그게 하루 이틀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복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충당되는 어떤 보급선을 차단한 게 아니라 보급의 원전을 그냥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서는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상당수 이제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지금 현재 서방 세계 추정으로는 약 2만 대 정도의 러시아의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이 지금 파괴된 걸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꼭 그 숫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선에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동 장비가 많이 없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거고 실제 요새 오신트에서 올라온 어떤 장비들을 다 보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새로운 어떤 하나의 어떤 기존의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이제 오합지졸로 해서 이렇게 뭐 융복해 놓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차 이한 기동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고 뭐 소부대 차원에서 있는 어떤 보병 뭐 이제 보전 협동전투 이런 것들도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갑 장비를 동원한 대공세를 못한다는 얘기는 전세를 뒤집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양측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아픈 에너지망을 때리고 있고 네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 전비를 마련하는 걸 때리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지원하는 표적 정보 스톰쉐도 지원하고 있고 네네. 지금 느낌이 약간 푸틴이 꼬리를 내리는 느낌. 뭐 그렇죠. 화는 났어? 막 핵미사일 능력이 없으니까 핵미사일 자꾸 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재래식 전력에서 전망 어떻게 하세요? 핵미사일 훈련을 지금 막 계속 만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핵카드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만지작거리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쐈으면 벌써 쐈겠죠. 쐈는데 그런 식의 옵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핵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전역하기 전에 육군대학교에서 마지막 교관 생활을 했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제자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저희 수탁 교육을 와서 하는 친구들 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도 우크라이나군 이제 장교들이 지금 다 장군들도 있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얘기해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전술 핵을 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나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6월 달에 오퍼레이션 스파이더 웹 작전을 보면서 저는 그거 그냥 전략 폭격기를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략 폭격기는 하나의 그냥 보여주는 거고 니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우리는 다 파괴할 수 있다. 핵무기도 파괴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핵잠수함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핵잠수함이 더 쉽죠. 더 크니까. 더 쉽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차피 소련의 역사를 보게 되면 KGB가 있었지 않습니까? KGB가 지금 FSB로 바뀌었고 그 똑같이 독립이 되면서 SBU가 된 거예요. 스파이더 작전. 우크라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3만 5천 명 이상의 정보 첩보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KGB의 러시아 브랜치,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브랜치. 예. 엄마가 똑같아요. 예. 엄마가 똑같고. 네네. 그 이제 지리하지만 휴전 협상은 좀 진행될 것 같죠? 예, 진행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방 세계와 국제 사회에서는 2022년 2월 24일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발발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본격화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부터 싸웠다. 예,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라도 전투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협상이 진행될 것 같냐? 그 어쩔 수 없는 어떤 수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게 하면서 그러나 그 협상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밖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루라도 싸운 일 없는 것처럼 되더라도 서로 아픔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끝나겠냐. 지리하게 가는 거죠. 끝까지 갈 겁니다. 예. 예, 러우 전쟁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여기저기 전쟁이에요, 조 박사님. 네네. 남미. 네네. 뭐 갑자기 뭐 난리 치더니 저 미국 항공모함에서 네. UH-60 헬기도 또 하나 떨어지고 아마 호넷인 것 같아요. 슈퍼호넷. 네네, 호넷도 하나 떨어진 것 같고.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네. 비전투 손실이 있으니까. 지금 마두로한테 지금 뭐 하는 거의 CIA 비밀 작전까지 지금. 네네. 그다음에 지금 막 어선들 막 그냥 정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즉결 처형하듯이 제거하잖아요. 네네. 그 트럼프 목적이 뭐예요?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올해 1월부터 추적해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추적 관리를 해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입니다. 펜타닐. 예, 펜타닐이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의 어떤 상기적인 어떤 최초의 그 수도와 같은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미국에다가 이제 집어 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부하고 이제 남미 쪽에서 계속 집어 넣는 카르텔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기엔 뭐라고 하냐면 그 펜타닐을 제조하는 기술을 그러나 중미하고 남미에는 없다. 누가 갖고 있느냐? 다 중국에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중남미에는 펜타닐 제조 기술이 없어요? 네. 그게 있는 이제 화학 성분이나 이런 것들 중국에서 지원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뒷배경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에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마하라는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밑에가 H가 헬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약이 뭐가 되냐면 그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고 그 뒷배경에 우리와 전략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게 된다면 이게 우리 사회를 혼란하고 국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행동이지 않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국가에서 강력하게 지금 현재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올해 2월 달에 베네수엘라의 마약 조직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어요.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9.11 테러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군사적 옵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테러 단체를 지정을 해봤습니다. 예. 대테러 작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올해 1월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마약을 이제 운반하거나 생산하는 카르텔이 거의 정규군 수준의 어떤 무기체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이제 기사를 보시거나 구글 해보시면은 바다로 가는 반잠수정도 있고요. 예. 요새는요 무인체계를 이용해서도 다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사적으로 말하게 되면 시한성 표적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타임 센서티브 타겟이 되는 겁니다. 실시간대 못 잡아내게 되면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이제 동해안의 어딘가에 상륙을 해갖고 이게 쫙 뿌려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경은 저도 가봤지만 그게 텍사스 쪽에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있어서 다중망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바다로 돌려버린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시한서 표적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하늘에 뭐가 떠 있으면서 그걸 타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솔루션을 갖고 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미 남부사령부 예하에 사함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코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코? 예, 코코가 뭐야 학자냐면 컨트랙터 오운드, 컨트랙터 오퍼레이티드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전쟁의 어떤 무기체계를 지원해왔던 기업이 들어와서 해군한테 같이 거기서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PMC예요. PMC보다는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작전 전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왔던 업체가 에어로바이러먼트사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 300, 600, 요새 400까지 나오고 점프까지 나와서 정찰과 자폭 드론의 어떤 강자이죠. 그러면서 이 점프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배수든 간에 가능하고 그게 이제 스위치블레이드 300을 이제 띄워놓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반잠수정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서 정보를 줘서 바로 배회하고 있던 스위치블레 300이 바로 타격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게 보게 되면 미사일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럼 자폭 드론이 들어가는 영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싼 거 안 비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한성 표적이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는 배회용 자폭 드론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공중에서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자산이 인공위성과 비롯해서 같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코코라는 어떤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의도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어떤 건강부터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라든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그 뒤편까지 있는 전략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까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여기서 처단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걸 테러 단체를 지정하면서 대테러에 관련된 어떤 군사적 옵션까지도 지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그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가 뭐 하냐면 동원령도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450만 명 동원령을 8월 18일 날 내립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10월 22일 날 마두로가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글라 S 5,000발을 우리 배치했다. 이게 러시아 거잖아요. 이글라면은 그 미사일이잖아요. 예, 단거리 대공. 예. 예, 맨패드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륙할 때 필요한 어떤 헬기라든가 근접항공 지원하고 있는 그 미군들에 대해서 전력을 우리가 폭파시키겠다라는 것들을 5,000발을 저희가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러시아가 제공해 준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륙구 있는 이제 단거리 이제 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이제 용병 조직들 전 세계에 있던 용병 조직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조직들이 하나에 보면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박사님하고도 방송을 했지만 되게 뜬금없는 얘기했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고 있는데 갑자기 23년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의도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롯이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미국의 어떤 전력 지원을 분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으로서 할 수도 있다. 분산. 예. 그런 식으로 그래야지 미국의 어떤 힘을 분산해 놔야지만 우크라이나가 공격력이 약해지고 러시아가 이제 어떤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 국가가 아니라 마약 조직을 하나를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하나의 어떤 끈으로 만들어서 프락시 역할을 하면서 그게 전 세계에 이미 비축되어 있던 그런 그 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전선에서는 대공 미사일이 필요 없거든요. 단거리 대공 미사일 맨패드가 왜냐하면 드론으로 다 이용하기 때문에 드론과 대드론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맨패드 같은 경우는 그게 주요 수단이 아니에요. 맨패드는 적기를 요격하는 거죠. 그렇죠. 공군이 공군이 활동이 없고 헬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드론 세상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이제 자체 갖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던 용병 조직에서 있던 것들이 다 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들은 이미 이제 그 중부하고 남미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중남미에 있는 것들은 카르텔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남미에 있는 카르텔을 몇 개가 있냐면 멕시코에 보면 이제 시날로아라는 카르텔이 유명하죠. 잔인하고. 예. 그다음에 로스세타스라는 데가 하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콜롬비아에 보면 메데인,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태양의 카르텔이 이런 데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다 이제 뭐가 되냐면 또 위기가 됐을 때는 다 초연결 네트워크로 해갖고 밀어주고 밀어받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무기 체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금 직결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러시아제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큰 틀에 봤을 때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세력의 싸움이 또 한 번 여기에서 프락시워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리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우리 조 박사님은. 그러니까는 남미는 미국을 병들게 하는 루트고 네네. 미국을 병들게 하는 약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이 남미를 지원하는 건 러시아고 네. 이렇게 그 네. 마두로 정권의 그 배후에 있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네네.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이 작전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 국경선 봉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좀 제가 보기엔 느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느슨하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중국과 이제 그 러시아라는 어떤 두 개의 전장을 관리하던 측면에서 이걸 못 봤던 거죠. 간과했다. 네, 간과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 지금 F-35, 뭐 B-52까지 네네. 지금 목표는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아니고 네네.
이 마약 카르텔을 끊는 게 목표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마약 카르텔을 축출하는 걸로 이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군사작전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군사작전을 하게 되면 이제 뭐 CIA에 이제 뭐 언론에 보게 되면 이제 핀셋 작전을 허가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안에 있는 정권 전체를 다 도려내는 것보다는 카르텔을 특징적인 뭐 중남미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정권의 경찰력이나 이제 군대만큼 카르텔이 군대가 강하거든요. 예. 그 전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특히 정글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섣불리 들어가게 된다면 예전에 어떤 그런 비운을 다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조심스럽게 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정보 작전은 이제 지금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그 나라를 가서 이제 무조건 침공을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수수색 당할 때도 이 책상만 하게 돼 있는데 옆 책상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국민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기반 체계 이런 거 건들게 되면 또 이제 국민적 공분을 나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카르텔에 있는 핵심적인 시설과 인원들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해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해도 주요 카르텔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없다. 네네. 그러면은 전면전보다는 특수전. 그렇죠. 제한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 카르텔을 이제 테러 단체로 지정한 거죠. 지금 그러면은 또 싸웠어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탈레반하고 네네. 지금 파키스탄하고. 네네. 이게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이제 그 파키스탄 탈레반하고 친하거든요. 같은 탈레반이네. 네, 같은 탈레반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국지 시대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줄은 거의 있지만 국경선이 거의 있지만 그쪽에 있는 유목생활의 경제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고 있는 거는 다 주지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같은 파슈툰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국경 지역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뭐랄까 횟수의 교전이 좀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있었어요. 네,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말로는 뭐 네가 먼저니 누가 먼저니 하면서 하고 특히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저쪽에서 탈레반 측에서 이제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까지 보내서 우리를 좀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악몽이 하나 있는 게 2016년도 15년도 이때쯤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IS와 연관 조직들이 이제 파키스탄 안쪽에 들어와서 약간 파키스탄 이제 탈레반하고 이제 연대의 관계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파키스탄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극우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안에서 테러 경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테러 경쟁. 테러 경쟁. 예. 그래서 그 당시 2016년도 안에 파키스탄 안에서 이제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테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또 파키스탄을 보게 되면 순위파가 한 77%가 되고 시아파가 20%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두 이제 파끼리 어떤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테러 경쟁하기 때문에 이제 순위파 안에서도 이제 그 테러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많이 내재되는 탈레반하고 IS 다 순위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 4월 달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제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분쟁이 난 이후에 그 후광으로서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좀 이거 언론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올해 6월 달에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보면 인도에게 좀 뼈아픈 뭐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방비 2조 원을 올려버렸어요. 그 IMF 구제금융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2조 원을 올려버렸어요. 네. 네,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그 무기를 어디서 대고 사용하고 있냐면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네, 중국으로 도입하고 있고 그 중국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 중에 대다수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문제가 드론 공격을 못 막았던 대드론 체계,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대거 지금 유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죠. 파키스탄이. 예. 인도한테 당한 거 네네. 교훈 삼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탈레반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그다음에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 정치적으로 테러 경쟁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시아파하고의 어떤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정이 이제 불안한 상황이라서 걔네는 뜯어말리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이제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또 중국산 무기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던 탈레반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에서 그어진 어떤 국정이지만 내가 생활 터전인데 그걸 못 들어오게 하고
한다고 해서 막고 하니까 국경 분쟁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그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새로운 무기체계에 의해서도 걔네한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분쟁이 소부대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되게 심각하게 되어 있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제 현지 소식통을 보게 되면 상당히 국경선 안쪽에서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문의 1승을 한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인도가 의문의 1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는 아니지만 이제 좀 그런 기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를 대신해서 이제 탈레반이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또 뭐랄까 웃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파키스탄 배후에 있는 인도의 입장에서 영토 분쟁도 있고 지난 어떤 4월의 분쟁에서 파키스탄을 지원해 준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군사정보까지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중국도 지금 현재 그 탈레반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고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와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에서 예. 신장 위구르로 이어지는 예. 좁은 회랑. 이 좁은 회랑이었는데 그게 회랑. 이제 예. 국경선이 한 100km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쪽 안에서 이제 탈레반들이 이제 그런 무기 체계를 또 파키스탄에 공급해주고 그 무기 체계로 자기네와 이제 파키스탄 탈레반을 공격하니까 그쪽에서 또 이제 급진주의를 집어넣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 또 안에서 이제 분리주의 활동이 세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그 제일 들어가죠. 그렇죠. 순위파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서 지금도 분쟁이 좀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도의 입장에서는 파키스탄하고 탈레반이 붙으면서 이제 일거양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국도 견제하고 파키스탄 두 개를 다 견제하는 겁니다. 인도의 입장에서는. 인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난 4월 이후에 언제 일촉즉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우선 숨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정을 좀 찬찬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일거양득의 어떤 상황인 건 같아요. 예. 지금 파키스탄은 세속 군부 정권이잖아요. 이슬람 국가지만. 네네.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의 무덤이잖아요. 네네. 저기 탈레반 건드려서 저 탈레반이 근절이 안 되잖아요. 네. 파키스탄도 탈레반하고 잘못 붙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위험한데 계속해서 어차피 잘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보게 되면 이제 고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보게 되면 그 결정적으로 미군이 들어가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공격에서 밀어내면 이 탈레반들이 파키스탄으로 넘어갔다가 철수하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의 근거지를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점령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리주 독재 정권이 파키스탄이 해봤자 똑같이 이제 미국의 전철을 더 쉽게 걷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국경지대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디펜스를 잘 하려고 걔네들이 지금 이제 무인 체계 그다음에 이제 그 초수를 강화하는 그런 개인 이제 전투 체계들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면서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제일 걱정이 파키스탄의 핵이에요. 네네. 그걸 파키스탄 내부의 탈레반, TTP 네네. 반군이 꽤 많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가능성을 아주 우려하던데 그럴 가능성이야 설마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제 파키스탄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급진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순위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테러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테러가 된다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바이 테러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4-5곳에서 일어난다 하게 되면 아마 거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해서 이제 뭐 자정기능이든가 이제 그런 어떤 체계가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때 이제 급습해서 그런 지역을 점거하거나 그런 거 탈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고 파키스탄 이 문제는 이게 또 머리가 더 아프네요. 네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더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탈레반 문제가 이게 된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그 아흐마드 샤 마수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탈레반을 이제 견제를 했는데 예. 그 아들이 이제 계속 이제 탈레반 민족 저항 전선에서 NRF를 이끌다가 이게 북부동맹이었죠, 마수드가. 예. 그래서 판지시르까지 이제 카불 이쪽에 있는 판지시르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탈레반하고의 그 싸움에서 지고 23년도인가 해서 티르키스탄 쪽으로 망명을 갔거든요. 마수드도 암살당했었죠. 예. 예. 그래서 아들이 잘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좀 견제를 해줬으면 예. 이제 탈레반이 이렇게 경거망동을 못할 건데 그 세력들을
것들을 탈레반이 이제 조기에 23년도 정도에 이제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레반 안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들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저항했던 이제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까지 판지시르에서 다 쫓아내서 이제 안에 정도는 어느 정도 내부분이 정리가 된 거고 그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시각을 돌리는 거군요. 예. 예, 아이고 파키스탄 탈레반은 핵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우려의 수준이 일반적인 분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아덱스 다녀오셨죠? 아덱스에서 생방송도 하고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단연 KF21이에요? 슈퍼스타는? 그렇죠. KF21이 가장 큰 거고 아덱스 하게 되면 이제 항공우주력이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A50의 어떤 명성을 지금 KF21로 이어면서 이게 K방산의 다음 넥스트 주자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과 목적 하에 이제 아덱스가 철저하게 준비가 된 거거든요. 제가 코로나 전에 아덱스를 한번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차를 주차해놓고 들어가면서 아주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하늘에 뭐가 가오리가 떠 있더라고요. 그 제자리에. 네네. 그 세로로 그게 F-22였어요. 랩터였거든요. 네네네. 자, 이번에 KF-21이 고기동, 고난도 기동, 네네. 실기동. 그래서 뭐 롤링, 수직 상승, 고각도 기동, 고난도. 특히 이제 G포스, 중력 가속도 제한 조건이 해제된 고난도 기동을 뭐 이런 얘기,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그 G포스를 네. 이제 뭐 급격하게 선행하게 되면 이제 기체에 무리가 정도에서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예. 시험 비행 단계에서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아덱스 2025를 기점으로 해서 그거를 풀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영상을 전체 영상이 7분, 8분 정도가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진입하면서 그게 롤링을 해버려요. 롤링을 하면서 배면 비형을 해서 배면, 네, 거꾸로 배면 비형하고 급선회를 한 다음에 수직 상승을 하는 것들을 다 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압력을 그게 받거든요. 이어서 하는 거죠, 단번에? 예, 다 이어서 거의 했어요. 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상황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방송 했는데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예.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난리 나죠. 예, 그럼요. 예, 그 주변에 계신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들이 야, 뭐 이래서 K방사 하는 거라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옆에서요. 예.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옆에 사람들이. 예, 그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는 그게 기체의 기골부터 시작해서 항전 장비 그다음에 조종사의 실력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체의 신뢰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국산화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첨단 과학 기술력이 세계 강국이면서 또 이제 전투기를 계속해서 수입만 한 게 아니라 그걸 개조 개발도 하고 자체적인 어떤 전투기 개발하면서 수십 년간 쌓인 어떤 노하우가 들어간 거고 그 안에는 이제 그 우리 많은 기술자들의 피와 노력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잘 발달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걸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고지식한 걸 좀 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D 단계에 쓰면 무조건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C에서 멈춰 있다가 장기간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네. 할 때까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이 KF21을 이제 R&D를 통해 갖고 제작하는 단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갈래를 생각해 놓고 나서 만약에 이제 B-1이 막혀 있으면 B-2나 3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빨리 해 가면서 나머지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계속해서 후속하게 하면서 융통성 있게 이제 생산과 R&D에 관련된 그런 계획들 융통성 있게 이렇게 실시간대 조직화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한 단계 끝나고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시험 평가나 이런 걸 잘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빨리 하게 하면서 그런 어떤 시험 평가랑 인증의 어떤 절차들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 시간도 좀 좁혀졌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체에 대한 안정성도 상당히 높아진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은 지금 4.5세대, 5세대 기체 신뢰성하고 전혀 차이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그 개발 단계는? 개발 단계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초도물량 40대가 공군에 이제 인도가 되고요. 그 28년까지 전력화가 완료가 됩니다. 이게 배치원 그러니까 KF21 첫 번째 단계 네네. 40대는 공대공 모드죠. 네, 공대공 전투만 하는. 네네. 공대공 전투만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공대지 모드까지 블럭 2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대초에는 28년까지 실전 배치를 하게 돼 있었는데 1년을 땡겼어요. 28년까지 땡겼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면 그 설계부터 해서 이제 생산까지 융통성 있게 적용했던 것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미사일이 천룡이지 않습니까? 천룡. 예, 그게 이제 한국판 타우루스. 예, 생각보다 빨리 개발이 된 거죠. 개발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6월 25일 날 예. FA50에 이제 천룡을 붙여서
안전하게 이제 탈착이 되는 것까지 시험에 성공을 한 겁니다. FA-50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경공급기. 그렇죠. 예. 그래서 사물형 전투 비행단에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발사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험 비행이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기존보다 좀 땡겨서 이제 전력화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이제 그 합참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ADD에서 노력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FA-50에서 천룡을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다는 건데. 네네. 천룡이 대형 미사일 아닙니까? 대형 미사일이죠. 사거리 500km. 네네. 근데 그게 FA-50 경공국에서 운용은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건데 이제 분리 실험을 한 분리 거죠. 실험만, 분리 실험을 한 거죠. 분리 예. 실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기체계 가게 되면 한꺼번에 가게 기차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상 보게 되면 지상에서 이제 시뮬레이터로 한번 하고 예. 그다음에 지상에서 있는 모형으로 한번 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가격이 싼 거나 그런 거에 유사한 기종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실전으로 가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분리 실험한 거죠. 저는 무장 분리 시험에서 그냥 비행기에서 뚝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고난도 기술이라면서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네. 떨어졌을 때 이제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 역학적으로 봤을 때 떨어졌을 때 충격 이걸 어떻게 완화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드론에서 밑에다가 이제 유탄을 발사하게 되면 발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충격이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비행기에서 가서 뭘 탈착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떨어질 때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체 이거를 밸런스 잡아주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 상당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 네네. 그다음에 단거리 이런 것들은 지금 2030년대 중반에 이제 개발이 완료된다면서요. 네네. 근데 천룡은 이미 개발이 끝난 거죠? 네네. 개발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블록 1과 2를 분리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 블록 1 같은 경우는 공대공이고 블록 2는 공대진데 공대공은 아직까지도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대공 같은 경우는 이제 2028년까지 장거리 그 공대지 미사일 100발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계약을 완료했어요. 장거리면 한 200km 잡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공군에서 2023년도에 그 전시 탄약 소요를 올린 게 있습니다. 예. 올렸는데 그게 900발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900발. 예. 근데 지금 현재 결정은 2028년까지 100발 구매해서 쏜다. 900발이 몇으로 준 9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합참에서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6분의 1로 이제 구입량을 줄여버린 거고요. 예. 공준전 같은 경우는 초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였냐면 100발 구입한 걸 쓰고 나머지 국내에 개발해가지고 그거 채우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게 국내 개발이 이제 2033년 이때까지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장착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이에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벙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생각 외에 어떤 그런 북한의 어떤 초전 공군력이 집중이 된다면 예. 실질적으로 이제 33년까지는 나머지 뭐 800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국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채워놓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었다면 그게 갭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그 천룡 미사일의 스텔스 기능이 탁월하다는데 사실이에요? 그렇죠. 스텔스 기능을 설계부터 이제 스텔스 기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RSC 같은 것들 방탐할 때 그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미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도료를 칠해서 뭐가 있냐면은 그게 이제 그 전파를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항재미 효과도 있는 겁니다. 예. 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타우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전에 목표를 2개 정도밖에 장애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몇 개인지는 안 나왔지만 이제 천룡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하고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장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겟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작전의 융통성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면 KF-21은 세미 스텔스잖아요. 네네. 세미 스텔스고 세미 스텔스로 스텔스 미사일을 장착을 그렇죠. 하고 네네. 만일에 북한을 공격한다 그러면 북한은 모르고 당하겠네요. 그렇죠. 모르게 당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뭐 천룡의 어떤 사거리가 작전거리가 350에서 800 정도까지 현재 뭐 나와 있는 거고 연료에 따라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1000km까지 확장한다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비가시던 전투가 되는 거고 아군 지역에서 북한의 전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보니까 아덱스 이게 해외도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미국 디펜스 뉴스가 KF-21을 아시아 항공전력의 게임 체인저라고 네네. 그다음에 뭐 영국의 군사 전문지도 세계적 전투기라고 언급했는데 네네.
이게 우리 국뽕 해석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제 그 평가를 기자단이 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아덱스 기간에 여기에서 이제 이글스 미드나잇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FA 이제 50 경공격기 운영 관련된 부분 브리핑을 좀 했고요. 예. KF-21 관련된 거는 이제 비행장에서 이제 실제 비행을 했고 관련돼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개발이 될 건가를 다 지금 이제 브리핑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외신들이 많이 왔고 국내 외선이 많이 왔고 이걸 확인한 상태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가 제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기 장착까지도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천육까지도 마무리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통합적으로 군수 지원까지 그다음 MRO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미국이라든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좀 현 시대에서 뭐 5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4.5 정도의 세미 이제 그 스텔스 기로서는 그래도 거의 최강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F-15나 뭐 라팔 뭐 이런 것들은 또 J-10C 이런 것들은 4세대에서 4.5세대로 아주 몸부림치는 거고 네네. KF-17은 원래 4.5세대로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그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F-15K 우리나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4세대 전투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목적 전폭기예요, 얘네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 거리가 1,800km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마하 2.5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대지 능력만 또 확인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이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포인트들이 보게 되면 이제 공대지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는 뭐 GBU 계열도 되고 JDAM도 되고 뭐 AGM도 되고 타우러스 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J-10C한테 KL-15에다가 그렇죠. 라팔. 라팔 같은 경우는 4.5세대라고 부르고 있고 얘네가 이제 통일에 거의 1852km 정도 운영거리가 있으면서 이건 마하 1.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톰 섀도우도 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AM39 액조세 등 뭐 GBU 뭐 이런 거 다 달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일단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체 성능은 이제 4.5세대이기 때문에 KF-21이 더 훨씬 유용하다고 보게 되고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라팔 같은 경우는 이제 함대 그러니까 공대 함 미사일 같은 경우는 13개의 미사일 포인트가 장착을 할 수 있거든요. 하드 포인트. 예. 그다음에 이제 공대 G는 14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장력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긴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룡이라는 것들이 이게 350에서 800 이제 추후에는 1000km까지 가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도 스텔스고 그다음에 항공기 자체도 스텔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엄청나게 큰 천룡이 되는 거죠. 그 최종 버전이 1000km까지 가요? 지금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은 350에서 800까지가 현재 어떤 연료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작전 목적에 따라서 그 외 개발을 통해 갖고 1000km까지 가는 걸로 목표로 하고 타우로스는 지금 500이죠. 타우루스 같은 경우는 이게 500까지 500까지 정도 500m 이상이라 하는데 500을 보고 있는 거고요.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는 560km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천룡은 그러면 800까지 보는 거네요. 네, 일단 그래서 보게 되면 현재로도 이제 30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 300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네. 한반도 저기를 보면 그러면은 한 대전 정도 조 교수님 대전에서 근무하시는데 가 있을 때 대전에서 쏴도 평양 맞추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평이 아니라 평이 친해주까지 가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천룡을 이제 예를 들어서 라팔에 준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제 개조 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인증이라든가 시험평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톰 섀도우나 그런 것들을 서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을 때도 미국 계열에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서방의 미사일을 이제 접합했을 때도 수많은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기술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똑같은 라팔이 4.5세대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개발할 때 A사 레이더 레이더부터 한 4대 핵심 기술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전투기의 핵심이 A사 레이더인데 네네. 레이더 성능이 지금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이나 F-15나 여기에 대해서 안 밀려요? 밀리지는 않죠. 또 아시다시피 이제 A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레이더 역할을 하면서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항공기 레이더 기술로 보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탑티어급들은 다 갖고 있는 기술이고 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장착했다는 것 자체가 큰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이제 그 다른 어떤 전투기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다는 어떤 평가를 받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이급은 F-15, 네네. F-35, 네. 그다음에 이제 미드급은 이제 하이로우로 치지는 않고 우리는 미드급은 F-16, 네네. 그 로우급이 FA-50으로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KF-21은 만들어지면 어디에 들어가요? 미드급에 들어가요? 하이급에 들어가요? 제가 보기엔 하이급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그 아덱스 2025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카이라든가 대한항공에 보시게 되면 CCA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무인 전투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 그럼 KF-11은 이제 몸티 유무인 복합으로 갑니까? 몸티로. 그래서 이제 실제 공군에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KF-21 자체도 스텔스의 기능이 있지만 그 앞에 나가 있는 개인 CCA 같은 무인 항공기 편대들도 다 CCA가 스텔스 기능도 있고 항제민도 있으면서 그 안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유인체계 앞에 무인체계도 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에 작전 거리가 엄청나게 신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CCA들은 뭘 하냐면 정찰도 하고요. 전자전도 수행하고 정밀 타격도 하고 자폭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기종에 다 유민 복합 전투체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A사 레이더를 달려 있고 그다음에 스텔스 기능이 가장 강한 KF-21을 중심으로 해서 공군에서는 이제 유민 복합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을 정확하게 뭐 하이로 이렇게 저희가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상에서 작전할 수 있는 단독 작전할 수 있는 최상위급의 전투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 부분이 주목되네요. F-15나 라팔이나 이게 F-15는 불후의 명작이긴 하지만 유무인으로 탄생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KF-15는 처음부터 유무인 복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타의 추정을 불허하겠네요. 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드나잇 행사에서 네. 영국하고 미국의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물어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저한테. 아, 유무인 복합. 예. 그것밖에 안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 앞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 유민 복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AI 파일럿이 또 앞에 낙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초기 버전이지만 네.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초기 버전이지만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번에 아덱스 2025에서 핵심적으로 주목받았던 무기체계가 KF-21이다. 그다음에 KF-21 중에 뭐였느냐? 그런 천룡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유민 복합 전투 체계였다. 그래서 유민 복합 전투 체계 이루는 그런 무인 편대인 CCA가 있었고 그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낙스라는 AI 파일럿을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하셨죠. 더 정리해 보면 유무인 복합으로 실전 배치되는 최초의 전투기겠네요. 그렇죠. 빨리 하면요. 맞죠. 빨리 하면. 예, 국뽕 얘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CNN이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특집으로 한국 조선을 다뤘어요. 네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이 미국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끝나고 한국으로 오면서 미국에서 많은 배를 만들겠다.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지. 그다음에 그리어 USTR은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네네. 아마 필리 얘기하는 것 같고. 네네. 자, 사실 우리 조선력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하죠. 저는 이번에 장영실함 3,600톤급 네네. 그 손원일급 배치 2. 네네. 손원일이 3,000톤인데 장영실함 3,600톤이죠. 네네. 아니 왜 배 이름에다가 장영실 우리를 치면 장인, 과학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해군에서는 이제 구축함 이런 이름을 붙이는 순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군이 첨단 과학 기술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네. 과학 기술에 관련된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과학 철학 사상가이면서도 발명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름을 독특하게 붙여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3,600톤급이 좀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탐낼 만한 어떤 그런 규모예요. 아, 3,600톤. 왜 그러냐면 미 해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핵잠 운용하지 않습니까? 핵잠 운용하는데 너무 운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략 환경이 바뀌었어요. 중국과 미국이 전략 경쟁을 태평양에서 해야 되는데 예.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해군력이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중국이 유민 복합 전투 체계로 지금 현재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만 뭐 드론 보서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그 핵잠을 집어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핵잠을 이제 그거를 한 대를 5대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걔는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 분산시키는 거죠. 핵잠 한 대면 전액잠수함 5대. 3,600톤 5정 정도를 계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앞에다가 UUV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인 잠수정. 그렇죠.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더 중국과의 어떤 물량 공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보게 되면 마스터피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특히 3,600톤급들이 이제 캐나다에서도 지금 현재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작되고 나서 후티 반군이 또 이제 길 하나 막고 있잖아요. 예. 예. 그쪽 하나 막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태평양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로 가는 그 길을 하나 막고 항상 있었고. 복잡하죠, 예. 거기는. 중남미 쪽에서 또 이번에 또 그 기근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예. 이제 파나마 그 운하가 운영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 예. 이제 전반기 정도에 보기 작년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기후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지금 개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40%가 항로가. 네네네. 이제 북극 항로가 개방되게 되면은 물류의 어떤 비가 천문학적으로 이제 줄어들어 버리니까. 예. 근데 캐나다의 어떤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잠수함이 교체 시기가 된 거죠. 교체가 된 건데 딱 예. 보니까 거기 안에서 뭐 핵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 그러면서 림픽 훈련인가 그런 쪽에서 이제 전투 효율성까지 작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우리의 한국의 디젤 잠수함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되게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저쪽에 있는 발트 상국 그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로 보게 되면 또 다음에 어떤 K방산의 효장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장영실함이 특징이 뭐예요? 저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제 그 소나를 이제 복합 소나를 운영해가지고 함수 소나를 해서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말바꿈 형태처럼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후미에다가 뭘 달지 않고라도 이제 다 전면으로 이제 그 뭐랄까 감시가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수직 발사대가 기존에 있던 것은 이제 6개였는데 10개까지 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미사일 발사관이. 네네. 그래서 이제 발사하는 그런 발사대가 10발까지 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전의 융통성이라든가 파괴력이 치명적으로 늘은 부분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혁신을 거듭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거의 핵잠은 아니지만 좀 거짓말 못해서 핵잠만큼의 어떤 자막 능력이라든가 그 고유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퍼즐을 해서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로 가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이게. 지금 이게 리튬 전지 배치 1에 그러니까는 손은 1급 3,000톤급도 AIP 공기부려. 네네. 그러니까 스노클링 하러 자주 안 올라와도 되는 건데 근데 그건 납전지였다면서요. 네네. 이번에 리튬 전지를 최초로 적용을 했고 이게 세계 최초의 리튬 전지 이온 전지 잠수함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기 이제 불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 시간 이제 안 떠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하고 비교되냐면 이제 그 저희가 K2 전차를 보게 되면 K1, K2 전차를 보게 되면 파워팩을 말하지 않습니까? 변속기와 엔진하고 변속기. 예,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전제하고 AIP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 효율성을 극강화시켜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AIP 엔진과 리튬 이온 전지가 일종의 잠수함판 파워팩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그런 거죠. 예. 근데 전 믿을 수가 없는 게 3주간 자망한다는 소리 나와요. 네. 3주간 자망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핵잠수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해군에서 핵잠수함 한 대 건조할 비용으로 탓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검토하겠다. 캐나다도 그렇게 하겠다. 발트의 이쪽에 있는 그런 국가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어느 나라인지 모르고. 발트 3국은 소국이니까 아닐 것 같고. 그 주변에 스웨덴, 노르웨이 네네. 그런 쪽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탄도미사일 10발 그럼 현무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무포에도 보게 되면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잠수함형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해군에서는 그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 이번에 이제 아덱스 2025에서도 물어보니까 수직 발사대가 10개가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현무 계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잠대지 미사일로 한번 탄도미사일급으로 해서 한번 쏘게 된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말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국방에서 좀 트렌드 하나가 뭐냐면 육군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해군이나 공군으로 가고 공군에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 군으로 가면서 상호 운용수를 높아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무도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육군용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군용도 있는 것이고 해군용도 있는 건데 그런 걸 통해 갖고 자율성, 유통성을 이제 높여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국산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현무포가 탄두가 4.5톤 네네. 만일에 잠수함에 장착하는 10발 정도면 통해 물속에서 북한에 대한 어마어마한 억지력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안에서 되게 되면 이제 응진 보복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킬체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장영실함은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겠네요. 자리 잡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장보고 3 네네. 3,000톤급 중 무거울 중 잠수함에 배치 1이 선원 1급 3,000톤, 네. 배치 2가 이제 3,600, 배치 3는 4,500톤급이라면서요.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그 완성 단계는 뭐 있겠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하겠지만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배치 1과 이제 2, 3로 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 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뭐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제 다음 단계도 퍼즐을 구체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 해군 관계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도 중요한 거지만은 실질적 운용을 통해 가지고 운용에 대한 어떤 노하우와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던집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수직 발사대라든가 이제 자막 능력 이런 게 더 좋아지겠죠. 근데 잠깐 제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이게 4,500톤이면 바라쿠다급 네. 그 핵추진 잠수함 네. 규모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안에다가 이제 핵이 없는 핵잠인 거죠. 예. 핵추진 네네. 엔진만 네네. 그런 얘기들 우리 뭐 조 교수님 군 출신이고 그런 얘기들이 개념 이런 얘기 들려 나오나요? 핵추진 잠수함? 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군에서 못 들었고요. 예. 예, 군에서 못 들었고 이제 민간에서 전자권 전환 이런 이슈가 되면서 이런저런 분들이 뭐 그런 쪽에서도 얘기하는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과 군의 입장은 아니니까요. 네. 지금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농축과 제철이 쪽에서 진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럼 농축 문제 해결되면 핵추진 잠수함 마지막 걸림돌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연료 농축하니까. 예,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의 어떤 역학관계도 다 봐야 되고 왜냐하면 모든 정권이 뭐 예를 들어서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다 유한한 부분이 있고 또 언제 또 어떻게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언제 또 어떻게 또 화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군축과 군비 견제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해군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똑딱 4,500톤급이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가능성 열어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미군이 만일에 재래식 잠수함을 확보하고 싶다면 지금 미군 능력으로 못 만들죠. 못 만들어요. 핵추진만 있으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핵추진도 마찬가지 정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걸 폐기하는 어떤 그런 함도 나오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겁니다. 소련하고의 어떤 경쟁이 끝나고 나서 예. 대폭 이제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거에서 소부장이라든가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 MRO 같은 거 했던 것들이 다 도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미군 같은 경우는 적은 숫자로 해서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작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 정비 소유가 놓쳐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장기간 못 쓰는 것들이 약수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마스가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치 외교적인 어떤 지렛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정책을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전략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 해양력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라든가 일본 이쪽 지역에서 MRO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MRO는 함정 수리 유지 보수죠. 그렇죠.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없고 본토에 갔다 왔다 한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제 해군 함정 이런 거 못 만들게 하는 법도 있잖아요. 전수법이라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핵심이 뭐죠? 그것도 유무인 복합 전투입니다. 미국의 함대는 유령 함대라고 하잖아요. 해양 경쟁. 그렇죠. 해양 패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고 있는 무인 체계는 충분히
어느 정도 행정명령이라든가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 어차피 유인 함정은 뒤에서 지휘 통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것이고 나머지 앞에서는 다 무인체계가 움직일 것이니까.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업의 어떤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지리적인 어떤 그 입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지금 함정 건조 능력이 이제 민간 조선으로는 중국이 한 55%, 네네. 우리가 한 30%, 일본이 한 10%, 미국은 0.1, 네. 군함은 빼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신조함 건조도 문제지만 지금 계속 말씀하신 MRO 유지보수 함정은 네네. 삼직제라고 그래서 한 척 작전, 네네. 한 척은 훈련 교육, 휴식, 한 척은 수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한 척 40~50년 쓰니까 30년. 지금 MRO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지리적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어떤 MRO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해군 관계자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왔다 갔다 했느냐. 2023년도 겨울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최근 얘기 아니에요? 최근 얘기 아닙니다. 2023년부터 동해안과 이제 남해안 일대에 있는 우리 조선소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할 때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핵심이 뭐였냐면 정박을 하고 있으면 이제 수리를 하고 이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드론이 날라오면 어떻게? 정박하는 데서? 예.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드론과 대드론의 경쟁이 세다 보니까 이제 그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이제 무장해제 해놓고 이제 MRO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드론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 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적 차원에서 주요 거점 단위에서 이제 권역형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은 본격적으로 못했습니다. 권역형 대드론 체계. 네네. 왜냐하면은 국가 중위설이 어느 지역에 밀집돼 있으면 각각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조선소도 이제 국가 중위설의 하나이기 원자력 때문에 발전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뭐 울산,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미국이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큐리티하고 이제 세이프티에 관련된 부분들이 안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해놓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섭섭한 게 우리가 이제 정도대왕함 뭐 세계 최고 이지스함 아니겠어요? 8,200톤급. 그런데 이제 중요한 CEC 통합 교전 능력 이 시스템은 우리한테 안 팔았어요. 예. 일본한테는 팔고 호주에는 팔았는데 그래서 역시 우리한테는 아직도 약간의 벽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군함 문제는 사실 MRO를 하려면 미국 핵심 이지스함 항공모함도 올 수 있는 건데 네. 그 핵심 안보 사항들이 다 노출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미연합사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를 해보게 되면 거기에는 미측 요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한측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걔네들이 쓰는 네트워크가 달라요. 절대 혼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마스가를 통해 갖고 뭐 미국의 본토에 가서 뭘 한다 하지만은 거기 안에서 미국에 있는 그 망과 우리 망이 분리해서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게 된다면 이제 별도의 지금 현재 도크를 지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보안 측면에서 분명히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정부에서 다 이제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또 예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로스M이라고 합니다. 오픈소스를 해서 로보틱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다시 밀리터리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거를 같이 피 흘리는 이제 5 이글스에만 줘요.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네덜란드, 캐나다만 준다. 우리나라 안 줘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리의 어떤 되게 좋은 무기체계라든가 지휘통제체 갖고 가려면 우리가 나가는 곳에 일조를 하고 우리가 나가는 게 동행을 해라는 그런 철저한 상호 이제 뭐랄까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마스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MRO에 관련된 부분들도 철저하게 정치 공학적으로 지렛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조대왕함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C2 체계를 우리가 이제 공유하거나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조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를 주면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산법이 철저하게 적용이 된다면 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 전력도 단기간 내에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스가 능력도 있지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셈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